지난 이야기, 아랍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 이집트. 이스라엘을 향한 도발은 점점 거세지고 마침내 3차 중동전이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이때 가진 생각이 강력한 선제 공격으로 가장 강한 적을 격파한 다음에 순서대로 격파해야 된다. 이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져요. 불과 3시간의 공습에 이집트군 공군기의 80%가 녹아 없어집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로 가장 완벽했던 공습이었다. 이런 이후의 상황은 뭐 들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펼쳐지나요? 들어보나 마나가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될 대단한 작전이 펼쳐졌죠. 와, 야 반전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반격 6일 전쟁. 여기 이스라엘 이제 지상전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네. 첫째, 절대적인 선제 공격과 속전속결이다. 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저기 좀 영토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지면 수도가 함락돼요. 네. 아무리 자기가 막강해도 이건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적쪽으로 빨리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무튼 사방이 적이기 때문에 그 옛날 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전격전하고 똑같아요. 한쪽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남은 병력을 뒤로 돌려서 한쪽을 빨리 끝낸다. 이런 식이니까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독일군의 전격전을 교리를 확대시키죠. 이미 이때 이스라엘군은 이집트와의 접경지대 때 2주 전부터 극비리에 3만 5천의 병력, 그다음에 650대의 전차를 배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 시나이 전선 244km에서 일제 공격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선제 공격을 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도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 희생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사를 할 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선제 공격 좋아하는데 선제 공격하는 이유 중 결정적인 하나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상대방이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비슷한 전력에 두 사람이 붙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상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야 돼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없이 몰아쳐서 아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기습이죠. 그러니까 연방 계속 들어가면 막기 바쁘거든. 본인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나도 무슨 결정적인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막으면서 그런 생각하면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때 한 방에 끝내는 거죠. 이집트군 공군기지 공격하는 것도 1파만 간 게 아니라 4파까지 가요. 1파가 공격 끝난 다음에 모든 이제 무장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무장이 없잖아요. 돌아갈 때쯤 갑자기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4파까지 가요. 처음에 갔던 애들이 무장 다시 탑재하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4파까지 와서 다 때려부시고. 약간 바둑이나 오목 같네요. 공격하면 방어만 하게 되고. 방어만 계속해서 바둑 결국에는 장기 원리가 전쟁의 원리가 똑같아요. 실수를 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시리아의 그 아메르가 이제 이집트로 오는 비행기에서 이걸 받았다고. 아메르를 마중하기 위해서 당시에 모든 이집트군 지휘관들이 빌티마다라는 데로 마중을 나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군의 최전선에는 중요 지휘관들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국방장관님 날아가시니까 대공포 조심하라고 명령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공포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의 치밀성에 대해서 소름이 끼쳐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맞춰. 쟤네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할 것이라는 모든 조건을 다 맞춘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집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왔던 거죠. 1947년 이래 20년 동안의 그 어떤 시기보다 이집트는 자신감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궁금한 게 이집트는 그렇다 쳐도 사실 주변국들은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집트 국영방송에 전부 다 낚입니다.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지금 빛나는 이집트군의 전과에 대해서 막 방송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속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가 다 속았지. 우리나라 속았어요. 우리나라 신문 저기 보시죠. 저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 측이 이스라엘 공군기 86대를 격추시켰다고 하고 시리아는 50대, 뭐 요르단 23대, 뭐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군 161대를 격추시켰다는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 나올 정도였어요. 요르단하고 시리아가 전부 다 이집트 국영방송을 믿는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이 깨지고 있구나. 저 때 카이로 시내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거든.
이스라엘군은 요충지만 폭격했으니까 시는 멀쩡하잖아요. 그땐 TV도 없으니까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생중계로. 지금 어디에서 몇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럼 막 만세 부르고 군가 부르고 막 이러고 또 방송에 나와. 지금 어디서 2대 또 추가로 격추시켰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만세 뭐 몇 대다 몇 대다. 근데 무서워요. 이렇게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오보가 전달이 아니 된다는 근데 것이. 왜냐면 언론이 방송을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을 방송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일단 전제가 있는 거죠. 저기 밑에 그 사파 그림 있잖아요. 네. 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압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운데 뾰족한 게 시나이 반도고 그 오른쪽에 이제 긴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이게 저 그림대로 하면 지금 이집트 공군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랑 막 폭격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를 폭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사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약간 과장 보도 같고 서로 보도가 다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동안 소련 제목이 잔뜩 갖다 놨는데 보통은 서로 쌍방 폭격했겠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니 이쪽이 제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야.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전쟁을 주저주저 했던 요르단이 이 국영 방송에 낚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 시리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있대? 오케이 고! 사실 이집트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겁니다. 들어와. 이스라엘은 그때 작전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가장 늦게 알아요. 1분이라도 더 맞아. 쏘겨야 돼요. 왜냐하면 또 유엔이 들어와서 스톱시킬 게 뻔하잖아요. 이게 속전속결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유엔이 제동 걸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6일만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이렇게 보도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한 예상, 거였던 거군요. 대충 예상을 했죠. 저기 보면 그림에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네. 있어요. 바다에 함대들이 막 있잖아요. 네. 네. 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영국 함대, 프랑스 함대, 미국 함대, 소련 함대 지금 다 와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안 와 있었거든. 아직 전쟁 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렇진 않은데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아랍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3차 대전 날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저 때 제가 유치원생이었는데 네.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러고 보니 참 저 시대에 생존한 건 저밖에 없네. 네. 우와, 이걸 슬퍼. 역사의 산 증인을 만나고 있어. 그래서 저 위에 저 그림은 3차 대전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때는 만약에 3차 대전이 난다면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거 보도를 통해서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있지만 탱크가 들어오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집트군이 5개의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네. 뭐 가자, 쇼잘리, 쿤틸라, 샬름 엘세이크, 그다음에 지뢰지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특히 그 유사지대라고 해서 전차가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한 지대가 있었어요. 네. 그 샤드미 전차여단이 이 유사지대를 통과합니다. 전차가 절대 못 갈 거라고 이집트군이 단정했던 이 지대를 통과해서 50km 안쪽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밤 10시경에 강력한 이집트군 T-55로 구성된 전차 부대하고 조우를 합니다. 밤에. 이때 이집트군 전차 T-55에는 몇 대는 적외선 조준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전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스라엘군 전차는 단 한 대도 야간 장비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붙자.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잘. 더군다나 이집트군이 바보 같은 게 라이트를 켜고 왔어요. 나 여기 있다. 거기 이스라엘군이 거기까지 들어온 줄 몰랐던 그거 몰랐으니까. 아, 그렇지. 라이트를 켜고 왔어요.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는 칭찬해야겠네요. 이집트는 원래 밤에는 안 싸우니까 전차 안 탔어야 되는데 밤에도 전차를 탔네. 그때 이미 저 앞에서 공격받고 있다 해서 지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샤드미 여단이 여기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사격 지점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투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날이 밝은 걸 확인해 보니까 약 50여 대 이집트군의 최신형 전차들이 고철이 돼 있었어요. 대박이다. 사막은 사실 전술가의 낙원이에요. 병참 장교의 지옥이지만 네. 전술가의 낙원이에요. 왜냐하면 탁 트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당시 소련제 T-55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통제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군하고 붙었단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1200m 밖에서 초탄을 날리면 이집트군 전차가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전차를 마치려면 그 훈련병들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400m 이내로 접근해요. 오다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기 전에 계속 타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지상전에서 네. 활약한 이스라엘 사단장이 3명 있어요. 네. 네. 이 3명이 이제 전쟁 영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 가자 지구로 들어가죠. 해안길 따라 진군했던 사람이 네. 이스라엘 탈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기갑전 교리를 이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여간 이 부대 단위로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네가 맡은 작전 구역에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춤형 훈련을 시켜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스라엘 군도 1km 밖에서 쏘는 훈련은 안 돼 있어서 그 교본에 없는 사격법이라고요. 원래 800m예요. 어. 800m부터 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고 하다 보니 1200m도 맞출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탈이라는 탈 장군이 사막전에서는 무조건 장거리 사격을 해야만 된다 해가지고 훈련소에서 나온 애들을 방금 기자님 말씀 800m 훈련만 했잖아요. 1.5m 포격 훈련을 다시 시켜요. 1.5km. 예. 1.5km부터. 오. 그 포격을 다시 시키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이집트군은 어떤 반대로 가르쳤다는 설이 있어요. 800m 배우고 나왔더니 400m 400m. 다시 배우라고. 그게 아니라 적을 최대한 가까이 끌어들여서 쏴라. 아. 이게 보병들이 소총 사격할 때 하는. 왜 있잖아요. 눈동자가 보일 때 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하면 그냥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장교가 딱 하고 외치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 한꺼번에 이제 집중 사격을 하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홀드라고. 홀드. 네. 못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됐습니다. 근데 그 아랍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특성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그 1.5km에서 쏘는 거 이게 독일군이 했던 거거든요. 동부 전선에 소련군하고 싸울 때 독일군 교본이 800m였다고. 그런데 800m에서 쏘면 소련제 탱크 막 몇백 대가 한꺼번에 오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서? 그러니까 2km 밖에서 쏘아라 이거. 이런 교리를 이스라엘이 아마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독일 전격전의 적자는 이스라엘군이 아닐까. 그렇죠. 저희가 바로 이제 최후의 전격전이지 아마 저게. 3명의 사단 이 장이 저 가자부터 중간 아래쪽에 이집트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탈이 해안길을 따라 내려가요. 저건 뭐 옛날부터 전통 루트니까 거기 이집트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정말 무서운 게 그러니까 독일군한테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예요. 종신 방어예요. 하나씩 뚫고 나가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들어가 양쪽으로 쳐요. 더 황당한 거는 중간에 들어가려니까 이럴 때 잘 쓰는 게 공수부대잖아요. 전차 부대하고 공수부대를 같이 집어넣었는데 양쪽으로 치는데 맨 앞에 있는 부대가 아무래도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이걸 싸우고 있는데 그냥 가요. 뒤가 어떻게 되나 난 몰라. 전차 부대도 진격하고 공수부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독일군이 썼던 정격전 교리죠. 이거를 그냥 밀어붙여요. 이때 이스라엘군은 약 3개 공수여단이 있었는데 그 3개 공수여단 전원이 이 시나이 반도에 투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전속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첫 번째 전투에서 막히면 모든 게 아까 활주로에 처박는 것처럼 첫 번째 전투에서 막히면 모든 게 틀어지고 우리는 바다로 밀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첫 번 전투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집트군도 잘 용감하게 싸웠거든요. 싸우는데 이걸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막 밀어붙여요. 장교들도 앞에서 살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밤에 싸우니까 이스라엘군이 안 보이는 거야. 저기 진제 이집트군 기지에서 대포랑 날라오는데 안 보이는 거죠. 탱크가 포로 잡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에라 그냥 갖다 밀어버려요. 불도저 작전처럼. 부딪혀버려요. 예, 부딪혀서 밀어버려요. 와. 그럼 그 얘기는 가까이 갔을 때 만약에 포가 터지면 바로 맞게 되는데 연거리 사격이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군은 이렇게 막 그렇게 상대방에서 그렇게 밀고 오면 이집트군은 급격하게 전의를 상실하는 아주 그 특성이 있죠. 특징이 있죠, 아주. 그래도 용감하게 싸운 병사들도 있었는데 고장이 또 그렇게 많이 났대요.
이게 사막지대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고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기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아무튼 저지하는 이집트군을 이스라엘 6탄으로 밀어붙이면서 가. 근데 이게 한번 쓸려 나가면 확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 라인에서 전투가 가장 늦게 끝난 건 제일 첫 번째예요. 거긴 내버려두고 앞으로 막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 이미 제 1차 방어선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저 엘 아이리스까지 한 60km, 65km 정도 되는데 네. 아침 9시에 공격 시작했는데 오후 5시에는 아이리스까지 들어가요. 그동안 이집트 방어선 한 3개를 격파하면서 가는 거죠. 전투를 하면서 가는데요. 그렇죠. 거의 그냥 달려간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5시에는 들어가요. 근데 사실 2차 중동전에서도 그랬지만 시나이 여기가 뚫리면 수에즈까지 한 방이고 본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1차 방어선, 네. 칸 유니스, 엘 아이리시, 아부 아겔라 등등이 전부 다 뚫립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군 수정에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군을 가장 괴롭힌 게 보급이었어요. 워낙 전차 부대가 빨리 진격을 하니까 보급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독일하고 전쟁할 때. 그러면서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수송을 하는데 보급품의 우선순위도 연료하고 탄약이에요. 그거 다 독일군이 했던 딱 독일이에요. 연료 없어서 못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단장조차도 3일간 전투를 치르는데 주스 몇 모금으로 때웁니다. 아이고. 그리고 병사들을 버스로 실어 달랐어요. 트럭은 보급품 수송해야 되니까 시내 버스들 징발해갖고 사단병력이 버스 타고 움직였다. 손잡이 잡고 서 있는 병사도 있었나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유사로 들어갔다는 부대. 저 부대가 사실 거의 전투는 안 했거든. 네. 근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기 요페 사단인데 요페가 들어가서 중간쯤에 딱 끼잖아요. 네. 저기가 좀 길이 안 나오는데 원래 교차로예요. 당시 이집트군 방어 전략은 1선에서 공격 나오면 뒤로 빠졌다가 2선에 모아서 친다는 그 중심 방어 전술이어서 저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2차에 전차 부대가 집결해 있었어요. 근데 단숨에 교차로를까지 유사지대를 그냥 통과해서 그 교차로를 딱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군이 전방 지원을 못 나가요. 아, 허리를 끄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딱 견제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못 나가고 앞에 부대는 고립됐는데 네. 여기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요새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군도 좀 걱정했어요. 저기 강력한 진지라 저 이선에 이제 그 유명한 샤론이 공격을 하는데 저 진지를 포를 일단 때리고 돌파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샤론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집트군은 육탄전 싫어하고 야간 전투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프로다. 뭔 포격, 그냥 밀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일선 언덕 기조를 놔두고 물론 이스라엘군이 공격하는 척은 했지만 측면으로 빠져서 걔들을 우회하면서 치고 나가요. 맨 좌측 기지를 함락시키고 도로는 뚫어야 되니까 밤에 공격해서 쭉 나가는 거죠. 그동안 이선에 있는 탱크들은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고 그랬더니 와서 이선에 이스라엘군 2개 사단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냥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야간전 싫어하고 육탄전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무서운 일이 터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공군 주변 공군이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지상 공격으로 전환해요. 아, 지옥이다. 그래서 남겨두고 간 저 요새가 네. 공중에서 때리는데 뭐 방법이 있나?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두 가지로 나눠요. 몰고 그다음에 도망가는 이집트군보다 더 빨리 진격해요. 이게 독일군한테 배운 그대로죠. 전격적인 가서 저 수에즈까지 도착해서 모든 통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모루가 준비가 됐으니 뒤에서 오는 망치가 밀어버리면 그렇죠. 전멸이네. 근데 이게 망치가 그냥 미는 게 아니라 밀면 공군기들이 날라와서 사냥을 해요. 아, 끔찍해.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제1방어선부터 제2방어선까지 속절없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병사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도 이집트 국영방송이 아 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미안하려고 그러네요. 와. 빛나는 이집트군의 전과를 계속 방송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냈냐면
전선,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던 이집트군들이 오판을 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대? 그럼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계격파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앵커나 아나운서도 잘못 들은 거를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취재해서 오는 게. 그렇죠. 기자님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집트군 사진을 그렇게 찾았는데 네. 한 장도 없어요. 이집트군 사진을 딱 한 장 구했습니다. 포로가 된 사진. 아. 전투에 임하는 사진은 한 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원래 군에는 다 선전반이나 이런 게 보도반이 따라가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서 방송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는데 샤드미 전차단에 이제 바르함 대대라는 전차 대대가 있었어요. 이제 네. 9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9대요? 네. 이 전차 부대가 계속 진격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남아있는 연료를 다닥다닥 긁어가서 5대에 채운 다음에 나머지 4대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끌고 가고 있었는데 대단하다. 이제 해질 무렵에 후퇴하는 이집트군하고 섞였어요. 얘네. 그러니까 해지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집트군하고 섞였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누런데 빨간 빛이 오니까 다 비슷하게 생긴 거지. 이집트군은 설마 케이블을 끌고 가는 저 전차가 이스라엘 전차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같이 섞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군도 환장하지. 이 바르함 대대도 환장하죠. 이게 한가운데인데 이거 어떻게 이래도 되나? 그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나타나. 어.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집트군을 폭격하는 그 순간 그 대열을 박차고 나가요. 이 바르함 대대가 박차고 나가면서 포탑을 뒤로 돌리면서 쏘면서 나갑니다. 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와. 약 20여 대의 이집트군 전차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와, 이거 영화네요, 영화. 진짜요. 그러면 공군 대대는 그걸 알고 몰랐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같이 그냥 저거 전부 다 이집트군인가 보다 하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돌아서 나가면서 공격하는 걸 보고 뭐야 하고 확인했더니 우리 네. 전차 부대고. 불과 이 전투는 10여 분간 지속되는데 이 10여 분의 전투에서 이집트군 전차 20대가 격파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예. 타격이 전혀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람 그 대대는 무사히 탈출했어요. 전차 대대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순발력이 또 좋았던 맞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결정을 내리고 몇 분 사이에 움직인 바로 거잖아. 그겁니다. 얼만큼 이스라엘군 초급 지휘관부터 고급 지휘관까지 상황 판단력이 잘 돼 있고 정말 우수했었는데 당시 이집트군 지휘부가 완전히 공황에 빠져요. 너무 순식간에 모든 게 네. 자기들도 뭐 이선 방어선 있고 요충지 다 알죠. 네. 근데 이스라엘군이 다 알지. 신하에는 또 웃기는 게 뻔해 너무 길이. 더군다나 이때 모든 이집트군의 통신 시설이 전부 다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휘관조차도 이집트 국영방송의 유일한 정보 수단이었어요. 그걸 알면 이집트 지휘부는 그때라도 빠르게 그 전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깨지고 있다 얘기해요? 안 되죠, 그거. 그게 안 돼요? 독재 정권의 특징이잖아요. 야 이거 남한산성이네. 남한산성 영화가 그거잖아. 두 신하가 둘 다 충신인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신승리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야 살아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저기도 그런 논쟁할 틈도 없었어요. 거긴 그래도 성 안에서 얘기할 시간이 많았지. 그러니까 정신없이 무너지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당시 샤론이 막 돌진하고 있었죠. 네. 길 막으려고. 근데 뭐 찝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이집트군이 걸어가더래잖아. 어? 그걸 앞질러 가는 거예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뭐 이집트군 산산이 흩어지고 원래 후퇴하려면은 어떻게 2집결지, 제3집결지를 만들어서 중간에 좀 저항을 하면서 뒷부대가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의 그 가마시 대장이라고 상당히 유능했던 장군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스웨즈에 와서 후퇴하는 이집트군을 보고 비참한 심정으로 얘기한 건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방법으로 후퇴하는 군대를 봤다. 이건 뭐 그냥 사냥당하면서 오니까. 엘 알라메인에서 롬멜의 독일군이 후퇴각할 때도 저렇게는 안 했다. 근데 이분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탈출한 이집트 전차들은 또 다른 죽음을 향해서 달려온다. 왜? 막고 있으니까. 지상과 하늘에서 덫이 이미 2차, 3차 덫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뭐 웃기도 하고 참 어이없어도 하지만
이 이집트 병사들과 장교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군이 오히려 이스라엘군한테 애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포로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군은 빨리 진격해야 되니까 이집트군 포로들이 오히려 길을 막거든요. 안 잡고. 그러니까 총만 달라고 해서 총만 실어놓고서 물통 하나 던져주고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집트군이 가지마 막 이랬다고요. 왜? 우리를 놔두고 난 어떻게 어떻게 가? 데리고 가, 나 사막에서 데리고 가. 사막 한가운데서 나 데리고 가. 버스 빈자리 있잖아요. 나 데리고 가. 난 어떻게 막 이래요. 그게 전에 독일군 기갑군단이 프랑스 침공할 때 다 벌어졌던 일이죠. 이 제벨카림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시나이가 이미 이집트군이 도주하고 텅 비었거든요. 네. 샤론이 이끄는 이스라엘군 전차 부대가 제벨카림에서 이집트군의 아주 막강한 전차 부대하고 조우를 합니다. 조우를 하는데 또 이게 야간이었어요. 야간이었고 더군다나 이 두 부대 사이에는 지뢰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밤새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고 날이 밝음과 동시에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새 이스라엘군 공병대들이 지뢰를 제거합니다. 날이 밝자 이스라엘군 전차 부대들이 제벨카림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전차들이 시동이 다 켜 있는 거예요. 시동이 다 켜 있는 이집트군 전차들이 있는데 공격을 안 해요. 가보니까 시동만 켜 있고 병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머. 왜냐? 이집트군이 판단한 거예요. 도망가야겠는데 전차를 몰고 도망을 가면 따라올 것이다. 이스라엘군 공군기가 와서 폭격을 할 테니 우리가 여기서 전차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전부 다 시동을 켜놓고 우리는 도망가자. 기가 막힌 작전이네. 작전 잘 짜네. 이건 지금 속을 수밖에 없네. 그때 이집트군 사령부에서 한 이틀 되니까 이제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다 버리고 살아 돌아라는 후퇴 명령을 내렸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그 2차 수에즈 전쟁 때 네. 그때 왜 시나이 반도에서 요충지 미트라 언덕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또 한 번 미트라 얘기가 나옵니다. 요 미트라가 근데 이번에는 이집트군 전차의 공동묘지가 돼요. 아이고야. 이 샤론의 전차 부대한테 이집트군이 걸려듭니다. 샤론이 완벽하게 미트라 언덕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대규모의 이집트군이 후퇴를 하다가 이 매복에 걸려서 불과 한 2시간 정도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전차 50대, 차량 300대, 그다음에 보병 1000명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집트군이 마지막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이 비르 기프카바라는 데서 이집트군이 마지막 방어선을 펼치는데 참호를 파고 전차를 거기다 집어넣고 고정 포대로 사용해요. 근데 사실 전차라는 건 기동성의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스라엘군 전차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보니까 참호파고 전차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정확히 한 겁니다. 걔네는 400m 전에는 안 쏜다. 이스라엘군이 어떤 전법을 쓰냐면 3,000m 밖에서 전차를 1년 정도로 쭉 펼칩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하나하나 저격하는 방법을 써요. 이게 이집트군은 단 한 말도 명중탄을 못 내고 전부 여기서 녹아 없어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요. 뭐 정치적으로 어떠했든지 간에 그 이유 불문 또 무능한 것을 떠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단순하게 이제 좀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안타까워요. 게 가장 가슴으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준비를 잘 해놓은 거죠. 상대가 너무 셌던 거지. 실제로 이게 원래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5일 날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네. 7일 날 아침에 스웨즈에 도착해요. 2박 3일이요. 그렇죠. 2박 사실은 3일 전쟁으로 끝나요, 이게. 이집트 라인. 그러니까 수에즈까지 먹는데 3일. 그것도 아침에. 진짜 2박 3일 아침에 스웨즈까지 도달하죠. 나머지 3일은 이제 시리아하고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군도 어떻게 대응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양상만 보고 쟤네들이 어리석었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몰아친 거예요. 다음 날이죠. 이제 6월 8일 날. 이제 나세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세르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우리 이집트군의 전력 80%가 소멸됐다.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죠. 그 규모를 보면요. 전사 1만 2천, 포로 5,500, 전차 900대를 손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900대의 손실된 900대 중에 태반이 멀쩡한 상태로 이스라엘군한테 넘어가요. 버리고 도망갔군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심지어 상태가 좋은 전차들을
개조해서 T-54, T-55 전차 수출합니까? 기다려보세요. 일부를 TI-67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자국군에 편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신형 T-55 전차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미국한테 보내줘요. 야, 이거 연구해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동안 소련제 전차를 손에 넣지 못해서 안달이었었는데 이래?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정말 좋아하고요. 역시 우리는 우방.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한테 얻은 걸 좀 있잖아. 그런 네. 거. 그래요? 저기 북한군이나 소련이 다 그쪽 무기니까 우리도 연구해야죠. 그거 아마 단골로 이스라엘이 도와줬을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허준 씨께서 정말 해안을 네네. 보여주셨던 수출합니다. 이거를 수출해요. 어디다 수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네. 많죠. 제3세계에서 원하는 나라가 많아서 아주 알토란 같이 수출을 해서 이 이집트군의 전차를 노획해서 전체적으로 얻은 경제적 규모가 그때 당시로 따지면 한 25억 달러 정도 되는 이익을 이스라엘군이 여기서 취합니다. 아스완댐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이 벌었죠. 2조 5천억 원이요? 네, 25억 달러 정도. 그때 당시 돈으로? 네. 60년대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요? 네. 박사님, 왜또 나한테 그래? 그때 당시에 짜장면 얼마였었어요? 저 짜장면 500원이었어. 저를 몇 살이세요? 이걸 또 수출할 때 그냥 수출한 게 아니라 또 요거를 상대국이 원하는 걸로 맞춰서 사양을 맞춰서 수출했어요. 그게 또 이스라엘이 잘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춤형.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사요. 와, 이스라엘. 그리고 사실 아무리 쓸모없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국가를 잃어버린 나라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불모지고 아무리 어쩌다 해도 나의 땅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커요.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나이 반도의 크기는 이스라엘 땅의 6배입니다. 와, 근데 쓸모는 없잖아.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없지만 쓸모없어. 저 그래도 수에즈 운하 내 하나 땅이 때문에 있다는 게. 전략적 가치는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리고 저 시나이 반도를 가짐으로 해서 지중해와 밑에 쪽으로 이어지는 삼면이 바다가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는 대단해요. 근데 네. 그 땅 자체는 그 경제적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에서 저 지도에서 보듯이 수에즈 운하를 통한 저게 자연의 국경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마브레 라인이라고 해서 저기다가 모래 성벽을 쭉 쌓으면서 천연의 방어 기지를 만들죠. 이스라엘이. 여기 또 하나 심장 멎을 것 같은 사건이 터지죠. 네. 수에즈 운하 1년 수입이 당시로 연간 5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저길 점령하니까 수에즈 운하가 불통이 돼버려요. 이집트 경제가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쯤 되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한테 아주 큰 선물을 준 거죠. 이쯤 되면. 선물 준 것뿐만이 아니라 제 지금 말을 뺏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집트의 영원한 백, 든든한 백 소련. 소련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소련도 아니에요? 이때 이집트군이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어. 사람이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가야 될 것 같은데? 끝났어? 아니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전선에 있었던 소련군 군사 고문단보다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련군 군사 야 너네 어디 가? 싸워야지 어디 가? 그러니까 뭘 싸워? 그러고 그러나 어쨌든 나세르는 최후의 순간 소련을 믿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지 네. 말면 걷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약간의 뻥을 쳐요. 미국하고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애들이 개입했다. 그러니 너희가 도와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소련 군사 고문단이 있었다면서요. 걔네들은 보고 안 하나?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소련군이 도와주면 말만 했지 자기 3차 대전이 누구나 무서워해요. 그리고 저기에 소련군이 나타나는 순간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형님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끼리 해결해라. 싹 끊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충격받았대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정말 맞는 게 우리가 냉전 시대에 소련군 하면 막 악의 제국, 뭐 다스베이더 같은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소련도 덜덜덜덜 떱니다. 3차 나 감당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야, 얼마 전에 이스라엘제 탱크 샀어, 인마. 우리 거더라. 야, 어떻게 우리 건데 이렇게 좋냐? 이때부터 소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련 군부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집트한테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 최신의 소련 장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게 딜레마가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팔아먹을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전쟁터에 가서 깨졌는데 누가 사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스라엘군 전차는 셔먼이 많았거든요. 2차 대전 때 쓰던 거 개조한 거.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전차한테 2세대 전차들이 1세대, 2세대 전차들이 막 깨진 거예요. 그 반면에 6.1 전쟁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프랑스 미라지 전투기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2배로 뜁니다. 프랑스는 이제 예. 아싸 나도 이제 중심. 정말 알토란 같이 팔아먹어요. 아니 왜냐하면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 그렇죠. 그 경제 부흥의 중요한 산업으로 무기 산업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런 말 써나 베팅을 한 거죠. 대박 친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참 중동 3차 전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집트 믿었던 나세르와 나세르가 믿었던 소련은 그냥 허망하게 3일 전화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네. 우리가 100년 전쟁을 두 편으로 다 했는데 3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지금. 3일 얘기했어요. 2주 동안 3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가 전쟁했으면 3개월은 했을 사건이 3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집트군이 이렇게까지 모래성같이 허물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전격전도 이런 전격전이 있을 줄은 네.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치 독일군의 적자는 이스라엘 전차보다 네.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치른 지 지금 이제 6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 우리 군도 강력하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군도 실전처럼 훌륭하고 항상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다라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사실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군대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을 꼽는 군사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아요. 싸움은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정치, 국가는 국가입니다. 항상 임용환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전쟁사를 통해 우리가 나쁜 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잘한 것은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2주 만에 저희가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3일이 더 남아서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중동 3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집트를 위해 아랍 세력이 나섭니다. 아랍의 최정예 병력 요르단, 이스라엘의 라이벌 시리아 출격, 6.1 전쟁 후반전. 그 결과는 6.1 전쟁 마지막 이야기. 저희가 사실 지난번까지 너무 사실 뒤어서 아니 총 놓고 탱크 놓고 도망가는 거 이야기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고구마를 몇 개나 먹은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은 뭐 버전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오늘 있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도 좀 활약을 하나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지껏 이야기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사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대충 그냥 뭐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알겠는데 남은 아랍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리아하고 이제 요르단을 살펴봐야 네.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시리아는 사실 그 나세르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냐면 아랍권 대통일이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 당시에 명목상으로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제 군 지휘권도 통합된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공격당한 이런 상황에서 네. 시리아는 뭐 당연히 자동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요르단은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요르단은 가장 서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요. 영국에 도움 많이 그렇죠.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무기가 미제와 영국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기 네. 때문에 요르단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군한테 무슨 명령이 내려졌냐면 사소한 도발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라. 만약에 요르단 쪽에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단히 신중하게 대응하라. 이런 명령이 내준 상태였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 배웠던 걸로 치면은 시리아하고는 사소한 도발에 비행기 뜨고 공중전 수십 대가 벌어지고 막 이랬는데 요르단하고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야, 나 얘네들 두드려 패기 바쁜데 너한테까지 신경 못 쓴다. 아, 그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 그랬다는 거고 그 전에도 요르단하고 사소한 거는 늘 있었어요. 지금 기자님 항상 말씀하시는 건 이 요 전쟁터에 요 요 상황에서. 좀 참아라. 이스라엘도 업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저쪽은 다 밀었대. 막 이런 소문. 아 사실은 이쪽 박명근 사령관이 계속 치자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양동으로 가자. 그러니까 원래 처음 계획은 이집트에 집중할 생각이었지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집트하고만 싸운다 그랬더니 요르단 이쪽 사령관이 왜 예루살렘을 먹어야지 갑시다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도 겁먹었거든. 이집트하고만 싸워도 이게 큰일인데 그래서 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가야 돼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요르단 영토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는 게다가 지도를 딱 봐도 네. 이스라엘이 딱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요르단이 폭 하고 안을 맞아요, 파고 들어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스라엘은 눈엣가시 같아요.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 당시 요르단 GN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 내가 한 방만 제대로 친다면 모든 웨스트뱅크를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예루살렘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혜의 방어선인 요르단강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하고는 싸우기 싫다고 겉으로는 말했지만 비밀리에 대부대를 집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기갑여단, 6개 보병여단, 그 다음에 2개의 독립기갑대대를 여기다 배치시킵니다. 가나요? 아니 지금 기갑대 2개랑 기갑여단 3개라면은 이집트 민 정도의 그 파워의 이스라엘이면 금방 밀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차 숫자로 하면 400여 대에 가까운 전차가 지금 오.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우리는 요르단 침공 안 한다고 비밀리에 이렇게 언지를 주지. 근데 그러면 요르단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약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느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분명히 안 친다고 괜찮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집트 국영방송의 얘기를 요르단 도역을 듣고서 오판을 해버립니다. 이집트가 이기고 있구나. 근데 낌새가 좀 이상해서 직접 나세르하고 통화까지 해요. 괜찮아 우리 이기고 있어 막 이러는 거지. 근데 가능하면 너희도 빨리 참여해. 근데 요르단 국왕은 신중했죠. 네. 이거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나세르가 막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요르단 국왕이 교수님 말씀대로 불안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세르가 그러고 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요르단이 그래? 아 그러면 요르단이 먼저 쳐요? 근데 중동전에서 제발 누가 먼저 쳤는지 좀 안 따졌으면 좋겠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미리 방금 기자님 말씀 싸울 준비 다 해놓고 요르단 국경에 있는 요르단 병사들도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계속 뭐 자극하지 마, 괜찮다. 건드리지 마, 먼저 치면 안 돼. 이런 게 막 현장에 있던 장교들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뻔히 날 텐데 그냥 미리 치자. 근데 정치가 조금 그렇잖아. 나중에 법정에 가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 이런 요구가 자꾸 오는데 사실 전쟁은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양심과 도덕이 없어지는 거거든.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싸울 때. 그럼요. 아니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잖아요. 일단 우리가 행복하고 일단 거기서 출발점이 시작돼야지. 다 폐허돼 버린 다음에 우리가 명목은 지켰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의미가 그러니까 없죠. 그 선제 공격론을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정부는 다 자기들이 먼저 당했다고 그러고 현장에 있는 장교들은 이거 왜 이래 그러는데 자기 주변밖에 못 봤으니까 누가 먼저 쳤는지 알게 뭐며. 저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예루살렘 어떻게 돼요? 시작됩니까? 요르단과의 전쟁?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게 사실 소련까지 쏘갔거든요. 하도 이집트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까 요르단 국왕도 야 이거 이기는 쪽에 붙자. 그래서 선택을 했지. 국경을 쫙 배치를 했는데 당연히 이집트가 이겼으니까 우리 1차 중동전 때 나세르 중령 시절에 밀고 들어오다 포위됐던 지역 있잖아요. 네. 그게 요르단군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네게브 사막 부엘세바 지나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었거든요. 저 길로. 길이 뻔하니까 저쪽에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또 오고 있었다는 허위 정보를 들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일 강력한 요르단군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요. 쟤들하고 합류하자. 자르자. 합류해야지. 남쪽에서 이집트군 사단이 네. 올라오니까 걔들하고 합류해서 여기로 확보하자고 해서 아하. 글로 내보내는 거야. 네. 그 바람에 저 웨스트뱅크 서쪽의 라인에서 제일 강력한 사단이 빠져버리는 거야. 남쪽으로요. 예. 근데 이집트군은 거기 있지 않고 이미 다 없어져 있었거든. 이집트군은 저기 수에즈나 넘어가서 있었잖아요. 너희들 어디 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전격전이란 건 항상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군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 이집트군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배치한 요르단군과 이집트군 만나러 간 이쪽으로 간 요르단군 사이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려요. 한마디로 허리를 완벽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빈 공간을 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또 하나 강력한 부대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원래는 이집트에 투입하려고 했던 55 공수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55 공수여단이 예루살렘 전투에 투입되는데 사실 누가 먼저 공격했냐? 그러니까 많은 기록이 이스라엘 측 기록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있어요. 정확한 건. 개전하고 나서 정오가 되자 요르단군이 포격을 시작하긴 합니다. 포격을 시작했는데 네. 이 이스라엘의 나얀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어? 오히려 요르단이 포격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쳤으니까 아, 빌미를 제공했다. 이거 정당방위야 이렇게 가는 거지. 왜 그래? 항상 이스라엘은 정치권이건 군부건 뭐라고 한 목소리를 냈냐면은 이집트 전토를 얻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요르단군이 도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고 들어가지. 그렇죠. 지금이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5 공수여단이 급하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55 공수여단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55 공수여단의 임무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폭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 훈련된 보병들을 투입해서 시가전을 해서 하나하나 뺏어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든 전투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가장 많은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여기서 났을 거예요. 이 55 공수여단이 가장 최선봉에 서서 예루살렘 시가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항상 계속 꿈꾸고 있었던 목표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진입에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요르단 서안을 점령하게 되나요? 아, 너무 빨리 나가시는데 아, 저 왜 이렇게 궁금하죠? 아니, 고구마를 하도 먹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군에 대해서 지금 여지껏 저희 방송 보면서 예측 못하는 사람 정말 어이가 없네 이거죠. 아니 워낙 이스라엘군이 지금 전격전을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격전을 해도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인데 그 턱 밑에까지 이스라엘군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포격 공습을 못하니까 기자님 좋아하는 편 알보병끼리의 전투로 이제 가버리는 거지. 아,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르단군이 그냥 보통 일반 보병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실의 제1근위연대였어요. 최정예 부대. 예, 최정예 부대였어요. 이스라엘군 보병들이 올 걸 알고 곳곳에 지뢰하고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격포를 아주 교묘하게 설치해서 공격하는 이스라엘군 보병들이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게끔 교묘하게 배치했어요.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요새지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골짜기 있고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 언덕들을 점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겪었던 고지전. 네. 근데 우리나라 고지전보다 더 힘들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지전은 이 바위들이 있어갖고 사실 보병이 기어 올라갈 루트가 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돼가지고 수비하기 정말 좋은데. 아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제 55 공수여단이 도착을 했는데 철조망지대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포화를 받게 돼요. 2시간의 전투 만에 이스라엘군 55 공수여단의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와. 다음 이야기. 연승 행진의 제동에 걸린 이스라엘. 최후의 목표를 탈환하기 위한 집념의 전투가 시작된다. 3차 중동전 6.1 전쟁의 기적. 이 전투에서 아주 작은 무기의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시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참호가 겹겹이 있었잖아. 아, 모든 교통호마다 피가 넘쳐 흘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리아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을 겁니다, 아마. 꼭 우리나라 일본처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거기가. 골란도원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별명이 피의 등산로가 됩니다. 어머. 지금까지 이스라엘군 내에서 최정예 부대로 알고 있는 골란이 여단의 신화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